차가운 침묵이 감도는 법률 사무실이었다.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는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고 잘 닦인 가죽 의자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희미한 빛을 받아 음울하게 번들거렸다. 벽에 걸린 고풍스러운 괴종시계의 추만이 좌우로 흔들리며 초침 소리는 마치 긴장된 심장 박동처럼 공간을 규칙적으로 채우고 있었다. 오늘로 꼭 1년이었다. 강지훈의 아버지, 태성건설의 창업주, 강민호 회장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지훈은 불편한 의자에 앉아 마른 침을 삼켰다. 30살의 건장한 건축가였지만 이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곁에는 어머니 오숙자 여사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1년 사이 어머니는 눈에 띄게 늙었다. 늘 온화하고 조용했던 분이었지만 남편을 잃은 후로는 말수가 더욱 줄어들어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와 자신을 차단한 사람처럼 보였다. 검소한 검은색 투피스 차림의 어머니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핸드백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있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에서 지훈은 어머니가 애써 감추고 있는 슬픔과 긴장을 읽을 수 있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삼촌인 강태식 부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지훈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친형인 강민호 회장의 오른팔이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시종일관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슬픔은 어딘지 모르게 연극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아 힘내거라. 형님도 우리가 이렇게 슬픔에만 잠겨 있는 걸 원치 않으실 게다.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지훈은 그 말에서 어떤 진심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불쾌한 위화감만이 등골을 스쳤다. 아버지의 장례식 내내, 그리고 지난 일, 연간, 삼촌은 늘 저런 식이었다. 모든 것을 챙기고 위로하는 자상한 동생이자 삼촌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가끔씩 감출 수 없는 야망과 탐욕의 불꽃이 스치곤 했다. 네네 삼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하며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지금은 삼촌의 위선을 곱씹을 때가 아니었다. 곧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될 터였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태성건설, 건축가로서의 꿈을 키우며 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했던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지 지우는 초조하게 변호사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담당 변호사인 박진수 변호사가 헛기침으로 좌중의 시선을 모았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밀랍 봉인을 뜯었다. 유언장이었다. 그의 건조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가 사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고 강민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유언장의 앞부분은 형식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곁을 지켜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필체를 눈으로 좇으며 잠시 상념에 잠겼다. 늘 강하고 활기찼던 아버지, 현장을 누비며 인부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던 소탈한 모습, 밤늦게까지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며 행복해하던 열정적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런 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이야. 공식적인 사인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지만 지우는 늘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마치 예정된 것처럼 모든 것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다음은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지훈은 상념에서 깨어나 자세를 바로잡았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현재 거주 중인 성북동 자택과 예금 자산의 일부는 아내 오숙자와 아들 강지훈에게 상속한다. 예상했던 내용이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태성건설의 모든 주식과 그에 따른 경영권 일체는 나의 사랑하는 동생 강태식에게 상속한다.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괴종식의 초침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한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였다.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던 그 회사를 아들인 자신이 아닌 동생에게 전부 넘겨준다고 강태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끼는 신용을 했다. 그의 어깨가 과장되게 들썩였다. 형님,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그의 영의는 완벽했지만 그 누구의 동정도 살 수 없었다. 지훈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어째서 아버지는 자신을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셨다. 언젠가 이 회사는 내 것이 될 거라고, 더 크고 튼튼한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라고 늘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유언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반사적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슬픔, 어린 얼굴, 혹은 체념한 표정을 예상했다. 하지만 지훈이 마주한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슬픔도 놀람도 체념도 아닌 마치 차가운 얼음으로 깎아 만든 가면 같았다. 지난 일, 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깊은 슬픔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늘 떨리던 손은 거짓말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오숙자 여사는 무릎 위에 놓여있던 낡은 핸드백을 열었다. 지훈은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손수건이 아니었다. 작고 하얀 손잡이가 달린 과도였다. 지훈이 어렸을 때부터 늘 사과를 깎아주시던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바로 그 과도였다. 낡고 소박한 과도였지만 사무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번뜩이는 은빛 칼날은 그 어떤 흉기보다도 위협적이고 섬뜩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박 변호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버렸고 강태식은 가짜 슬픔이 거친 얼굴에 당혹과 경악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숙자 여사는 테이블을 돌아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강태식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온 사람의 움직임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 묵은 한과 분노가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그녀는 과도를 강태식의 심장을 겨누듯 똑바로 겨눴다. 강태식, 침묵을 가르는 그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 재산, 사실은 피 묻은 돈이야. 법률 사무실의 혼란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비명과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온 보안 요원들이 오숙자 여사의 손에서 과도를 조심스럽게 빼앗았다. 놀랍게도 그녀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극의 일막을 끝낸 배우처럼 모든 감정이 증발한 얼굴로 순순히 팔을 내어 주었다. 강태식은 창백해진 얼굴로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숨을 몰아쉬며 고함을 질렀다. 형수님 제정신이십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지만 오숙자는 그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텅 빈 시선은 강태식을 지나 먼 허공을 향해 있었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오숙자는 별다른 소동 없이 그들을 따라 사무실을 나섰다. 지우는 망연자실한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작고 연약한 등이
경찰들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현실감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경찰서에서 보낸 몇 시간은 지옥 같았다. 어머니는 조사실에 들어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옆에서 아무리 회유하고 질문해도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돌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벼려온 견고한 성벽이었고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결국 폭행이나 상해가 없었기에 경찰도 그녀를 오래 붙잡아 둘 수는 없었다. 정신적 충격에 의한 돌발 행동일 수 있다는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녀는 몇 시간 만에 풀려나 지훈의 집이 아닌 여동생의 집으로 향했다.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강태식은 충격받은 피해자로서의 진술을 마치고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일찌감치 자리를 뜬 후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운전대를 잡았다. 익숙한 서울의 야경이 흐릿한 색채의 덩어리처럼 창밖으로 흘러갔다.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 쳤다. 피 묻은 돈. 대체 무슨 의미일까? 평생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던 분이었다. 그런 어머니가 칼을 들고 그런 끔찍한 말을 내뱉었다. 슬픔이 어머니를 미치게 만든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끔찍한 진실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성북동의 익숙한 집에 도착했을 때 어둠에 잠긴 집은 유난히 춥고 낯설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집의 온기는 오직 어머니의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지우는 새삼 깨달았다. 그가 현관문을 열자 늙은 진돗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미소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가족처럼 지내온 이제는 15살이 넘어 기력도 쇠한 늙은 개였다. 미소야, 지훈이 힘없이 이름을 부르자 미소는 평소처럼 반갑게 꼬리를 치는 대신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낮게 낑낑거렸다. 마치 집안의 비극적인 공기와 주인의 슬픔을 모두 감지하고 위로하려는 듯했다. 지우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벽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활짝 웃는 아버지 그 곁에서 수줍게 미소 짓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 품에 안긴 어린 자신. 완벽하고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저 사진 속의 온화한 여성과 오늘 칼을 들었던 여성은 과연 같은 인물일까? 지훈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때였다. 미소가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가볍게 물고는 고개를 까딱이며 그를 어디론가 이끌었다. 지훈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미소가 멈춘 곳은 어머니의 방 앞이었다. 미소는 방문을 앞발로 긁으며 다시 한번 낑낑거렸다. 왜 그래, 미소야? 어머니 안 계셔. 지훈이 말렸지만 미소는 고집스럽게 문을 긁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지훈은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언제나처럼 정갈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고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을 만한 구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미소는 곧장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자개장으로 다가갔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 혼수로 해왔다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자개장이었다. 미소는 자개장의 오른쪽 아래 문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제법 집요했다. 그만해, 미소야. 거기에 뭐가 있다고. 지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소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지훈을 돌아보며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한 줄기 직감이 스쳤다.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늙은 개의 영특함을 믿고 싶었던 것인지 모를 충동이었다.
그는 자개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어머니가 아끼던 낡은 옷가지들이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차곡차곡 개어져 있었다. 지후는 손으로 옷들을 헤치며 안쪽을 더듬었다. 별다른 것은 없었다. 역시나 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그의 손과 피가 장롱의 바닥을 덮고 있던 낡은 장판의 한쪽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는 것을 감지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판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나무 바닥에 정교하게 파인 네모난 홈이 드러났다. 비밀 공간이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고 빛바랜 자물쇠가 달린 작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물쇠에 맞는 작은 열쇠가 함께 놓여 있었다. 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일기장을 열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로 어머니의 것이 분명한 하지만 지극히 낯선 필체가 가득했다. 날짜는 무려 20년 전이었다. 지금의 차분하고 단정한 어머니의 필체와는 달리 당시의 글씨는 어딘가 불안하고 다급하게 휘갈겨져 있었다. 그는 첫 장을 읽기 시작했다. 1995년 10월 12일. 태식 씨는 무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의 야망에는 끝이 없다. 요즘 민호 씨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새로 시작한 건설 현장에서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다. 지훈의 숨이 멎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1995년 10월 18일. 오늘 민호 씨가 태식 씨와 크게 다퉜다. 태식 씨가 자신이 이룬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지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무섭다. 우리 가족 위로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기분이다.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페이지에서 지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1995년 10월 25일. 민호 씨가 서재에 서류들을 숨기고 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로 강태식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절대로. 그가 말했다. 태식의 재산은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라고.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수 있는 끔찍한 거짓말이라고. 지훈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다. 이것은 슬픔에 잠긴 늙은 과부의 망상이 아니었다. 20년 전 공포에 질린 한 젊은 아내가 기록한 두려움의 증거였다. 피 묻은 돈이라는 절규는 갑작스러운 망상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무려 20년 동안 혼자서 가슴에 품고 삭혀온 진실의 파편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더 이상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거대한 물음표가 되어 잠재적인 범죄 현장으로서 지은의 눈앞에 섬뜩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밤을 꼬박 새웠다.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강지훈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충격과 혼란의 첫 물결이 지나가자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서서히 차올랐다. 어머니가 수십 년간 홀로 품어온 고통의 무게가 이제는 아들인 그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들이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할 의무를 짊어진 생존자였다. 조사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시작되었다. 1년간 거의 손대지 않았던 공간에는 아버지의 채취와 세월의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1995년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낡은 서류함과 앨범 먼지 쌓인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 언급된 새로운 건설 현장이 어디인지 알아내야 했다. 몇 시간을 뒤진 끝에 그는 아버지의 낡은 업무 수첩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1995년 10월 여러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안산 현장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첫 번째 실마리였다. 지훈은 즉시 자신의 건축 사무소로 향했다.
태성건설의 내부 자료를 뒤지는 것은 위험했다. 대신 그는 건축가로서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록 보관소나 신문기사 아카이브를 통해 1995년 전후의 태성건설 안산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희박했다. 몇몇 단신 기사를 제외하고는 프로젝트의 규모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관련 기록을 지워버린 듯한 인위적인 공백이었다. 그가 회사에서 조사를 시작한 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경고가 날아들었다. 건축사무소의 김 이사로부터 호출이었다. 평소 지훈의 재능을 아끼며 그를 격려해주던 상사였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강 실장, 요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네. 김 이사는 서두를 꺼냈다. 그의 시선은 지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맴돌았다. 개인적인 사정은 안타깝지만 회사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야. 마침 우리 회사가 태성건설과 대규모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 중인 거 알고 있나?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야. 강 실장도 알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불필요한 잡음이 생겨서는 곤란해. 가족 간의 분쟁이 회사에 대한 뜬 소문으로 번지기라도 하면 알지. 그것은 조언을 가장한 명백한 경고였다. 강태식의 손이 벌써 여기까지 뻗친 것이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이사는 그제야 딱딱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사무실을 나오는 지훈의 등 뒤로 차가운 시선이 따라붙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검은색 그랜저 한 대가 계속 눈에 거슬렸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그 차는 지훈이 몇 번이나 경로를 바꾸는 동안에도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시험 삼아 일부러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그랜저 역시 망설임 없이 따라 들어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가까스로 복잡한 재래시장을 가로질러 차를 따돌렸지만 온몸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위협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이모 댁으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이모였다. 지훈아, 언니는 지금 쉬고 있어.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의사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지훈아, 이모 말 잘 들어.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전화가 끊기고 지훈은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자신을 둘러싸고 고립시키고 있었다. 어머니마저 만날 수 없게 되자 그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곁을 지키는 것은 오직 늙은 개 미소뿐이었다. 미소는 그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날 밤 공포는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적이 흐르던 순간 기계로 변조된 듯한 섬뜩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지훈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더는 파헤치지 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을 뻔했다. 삼촌이라는 자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부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괴물이었다. 하지만 극심한 공포는
역설적으로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것은 순수한 분노와 꺾이지 않는 결의였다. 숨겨야 할 거대한 비밀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협할 리가 없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캄캄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적의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히 유산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20년간 공포 속에서 침묵을 지켜야 했던 어머니의 삶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슬픔에 잠긴 아들은 이제 없었다. 창문에 비친 그의 눈빛은 전쟁을 앞둔 병사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강지훈의 조사는 단단한 벽에 부딪힌 듯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20년 전의 안산 현장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너무나 깨끗했고, 당시 근무했던 퇴직자들을 수소문해 연락을 취해봤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어떤 이는 강태성이라는 이름 석자를 듣자마자 겁에 질려 전화를 끊었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입을 닫았다. 강태식이 20년간 쌓아 올린 성벽은 견고했다. 그의 권력과 영향력은 거대한 그물처럼 도시 전체를 덮고 있어 지훈 같은 평범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지훈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며칠째 잠을 설쳤고 텅 빈 집안의 공기는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어머니의 처절한 외침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모른 척 해야 하는 걸까?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던 어느 오후, 그는 미소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그들이 향한 곳은 남산 자락에 위치한 낡은 공원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주말이면 늘 그와 미소를 데리고 찾았던 추억의 장소였다. 공원은 예전보다 쇠락해 있었지만 나무와 흙 냄새는 여전했다. 지훈은 아버지와 함께 걷던 익숙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 자신의 작은 손을 잡아주던 크고 따뜻했던 손의 감촉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낡은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소는 그의 마음을 아는 듯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작게 낑낑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조용히 엎드려 있던 미소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더니 날카롭게 한번 짚고는 공원 한쪽의 외진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유난히 크고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아버지가 유독 좋아하며 용송롱송이라 부르던 그들 가족만의 특별한 나무였다. 미소야 이리 와. 지훈이 불렀지만 미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녀석은 용송의 밑동으로 달려가 앞발로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다. 미소는 잠시 파헤치다 말고 지훈을 돌아보며 재촉하듯 지저댔다. 그 절박한 눈빛을 보는 순간 지훈의 뇌리에 어머니의 자개장 사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에게로 달려갔다. 주변에 있던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들어 미소가 파헤치던 곳을 함께 파기 시작했다. 늙은 개와 절박한 아들의 공동 작업이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나뭇가지 끝에 턱 하고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감촉이 전해졌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지우는 손으로 흙을 파헤쳐 녹슨 소의 상자 하나를 꺼냈다.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듯 상자는 붉은 녹과 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녹슨 걸쇠를 억지로 열었다. 상자 안에는 기름칠한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천을 펼치자 낡고 독특한 모양의 열쇠 하나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속에는 20년은 젊어 보이는 아버지와 건설 현장 인부 차림의 낯선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특히 아버지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었다. 전화번호도 계좌번호도 아니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의 나열. 하지만 지훈은 직감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던 그에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이정표이자 진실로 가는 지도였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그의 심장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이모의 아파트. 오숙자 여사는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고 있었다. 며칠째 구준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를 보자 그녀의 의식은 아득한 과거의 어느 날로 빨려 들어갔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남편 강민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의 밤이었다. 평소보다 훨씬 늦게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다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작은 소의 상자를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다. 지금 지훈이 발견한 바로 그 상자였다. 숙자 씨. 남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걸 받아요. 그리고 남산의 용석 밑에 묻어줘. 절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기다려. 우리 지훈이가 다 클 때까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그때가 되면 미소가 지훈이를 이끌어 줄 거야. 남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약속해줘.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녀는 남편을 믿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다. 회상이 끝났다. 오숙자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댔다.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다. 20년간의 침묵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제 모든 것은 아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열쇠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신경이 흉 78흉이라는 숫자에 집중되었다. 날짜 좌표 성경 구절. 가능한 모든 조합을 떠올려 봤지만 의미가 통하지 않았다. 열쇠의 모양도 특이했다. 일반적인 방문 열쇠가 아니었다. 뭉툭하고 투박한 모양. 그 순간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오래된 개인 창고나 사설, 금고의 열쇠. 그렇다면 숫자는 창고의 고유 번호와 사물함 번호일 수도 있었다. 희미한 가능성에 매달려 그는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을 뒤져 90년대 중반에 운영되었던 개인 창고 업체들의 목록을 찾았다. 대부분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포기하려던 찰나 은하창고라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지금은 다른 물류회사에 인수되었지만 과거 고객 기록은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지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수소문 끝에 알아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그의 설명을 듣고 한참을 구식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 그 번호 형식. 저희가 인수하기 전 은하 창고에서 쓰던 방식이 맞는 것 같네요. 인천항 근처의 제3창고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인데 다음 날 지우는 이른 아침부터 인천으로 차를 몰았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바닷바람에 붉은 녹 세운 거대한 철제 건물들이 황량하게 늘어선 공단 지역이었다. 공기 중에는 짠내와 쇠락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제3창고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낡고 버려진 듯한 모습이었다. 그가 삐걱거리는 사무실 문을 열자 까칠한 인상의 늙은 관리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훑어보았다.
지우는 열쇠와 숫자 코드를 보여주며 아버지의 이름을 댔다. 관리인은 투덜거리며 먼지 쌓인 거대한 관리대장을 뒤적였다. 흉 4번 강민우. 아이고 이게 얼마 만에 찾아온 사람이람 이쪽으로 따라와요. 관리인은 그를 데리고 어둡고 긴 복도를 걸었다. 양옆으로 늘어선 똑같은 모양의 철제문들은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다. 복도 끝 가장 구석진 곳에 경공사라고 적힌 낡은 사물함이 있었다. 열쇠를 집어넣자 녹슨 쇳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돌아갔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사물함 안은 개인적인 유품 대신 안산 현장이라고 라벨이 붙은 수십 개의 서류 상자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비밀 기록 보관소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 지훈은 관리인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쥐어주고 상자를 전부 자신의 차로 옮겨 실었다. 그날 밤 지훈은 집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쳤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자를 열었다. 건축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밤을 새워 상자 하나하나를 열어보며 20년 전에 묻혔던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첫 번째 상자에는 조작된 회계 장부와 부풀려진 자재 청구서가 가득했다. 강태식은 체계적으로 공사비를 횡령하고 있었다. 두 번째 상자에는 자재 시험 성적서가 들어 있었다. 기준 미달의 저급 철근과 불량 레미콘을 사용한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차액을 고스란히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은 것이다. 그러다 세 번째 상자에서 그는 숨겨져 있던 안산 현장 안전사고 보고서를 발견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경미한 구조물 붕괴 사고였으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장부가 있었다. 김철민 유가족 합의금이라는 항목으로 거액이 지급된 기록, 그리고 그 아래에 첨부된 빛바랜 사진 한 장. 아버지와 함께 찍혔던 바로 그 낯선 남자 김철민의 동생이었다. 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던 유일한 증인이었을 것이다. 안산 현장에서는 사람이 죽었고 강태식은 그 사실을 돈으로 덮어버렸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마지막 상자 바닥에서 그는 작은 마닐라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사설 법의학 연구소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계엄체 분석 보고서, 검체명 포도주, 액상 샘플, 분석 결과 칼륨 통로 차단제 성분 다량 검출. 해당 약물은 심장 질환이 있는 대상에게 투여 시 급성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장마비에 이르게 할 수 있음. 일반적인 부검에서는 거의 흔적이 남지 않음.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어머니가 들었던 그날의 다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아버지는 모든 비리를 알아내고 증거를 모아 그를 고발하려 했던 것이다. 궁지에 몰린 강태식은 화해를 청하는 척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형의 술잔에 약을 탔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라는 완벽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지훈은 보고서를 든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괴물 같은 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아버지의 차가운 눈물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는 강태식을 파멸시킬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고 차가웠다. 강지훈은 차갑고 단단한 증거들을 앞에 두고 결심을 굳혔다. 강태식의 변호인단과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것은 승산이 희박한 싸움이었다.
그의 돈과 권력은 진실마저 왜곡할 수 있었다. 필요한 것은 강태식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의 입에서 나온 자백이었다. 그는 치밀하게 마지막 도박을 설계했다. 먼저 강태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패배감과 절망감에 젖어 있었다. 삼촌, 접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강태식은 아무 말이 없었다. 지훈은 계속해서 연기했다. 아버지의 옛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회사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떠나고 싶습니다. 삼촌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이 서류들은 강태식의 오만한 성격을 이용한 미끼였다. 그는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 끝에 만족스러운 듯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작 그랬어야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더니 만나서 이야기하자. 둘만 조용히 볼 수 있는 곳이 좋겠지. 지훈은 약속 장소로 인천항의 낡은 부두 창고를 제안했다. 아버지와 삼촌이 20여 년 전 맨주먹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이제는 버려진 그 장소.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외부의 시선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곳이었다. 약속한 날 저녁 지훈은 먼저 창고에 도착했다. 바다의 짠내와 녹슨 소의 냄새가 거대한 창고 안에 가득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처연하게 울렸다. 그는 증거가 담긴 상자를 창고 중앙에 놓고 품 안에 작은 녹음기와 유사시에 쓸 묵직한 렌치를 숨겼다. 얼마 후 강태식이 검은 양복을 입은 위압적인 남자 둘을 대동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다니 다행이다. 서류는 어디 있나? 지훈은 대답 대신 나지막이 물었다. 기억나세요? 삼촌 아버지와 삼촌이 여기서 처음 시작하셨죠. 꿈 하나만 가지고. 그는 안산 프로젝트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조작된 장부 저급자재, 그리고 은폐된 인명사고. 지훈의 입에서 진실이 하나씩 흘러나올 때마다 강태식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서서히 지워지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지훈은 김철민 유가족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의학 연구소의 보고서를 그의 눈앞에 던졌다. 심장마비라고 하셨죠. 참 시기적절한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순간 강태식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귀에 거슬리는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래,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내 아비는 감상에 젖은 멍청이였어. 그놈의 하찮은 양심 때문에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할 뻔했다고. 이 제국은 내가 건설한 거야. 필요악이었을 뿐이다. 그가 턱짓으로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상자 챙겨. 그리고 저놈도 깨끗하게 처리해. 사고사로 보이게. 두 남자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싸움꾼이 아니었지만 아드레날린과 절박함이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다. 그는 렌치를 휘두르며 상자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명확했다. 잠시 후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한 남자가 소의 파이프를 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다. 꽝! 거대한 창고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옆으로 열렸다. 눈을 멀게 할 듯한 수십 개의 전조등 불빛이 창고 안을 대낮처럼 밝혔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무장한 경찰들이 함성과 함께 창고 안으로 쇄도했다. 그 중심에 어머니 오숙자 여사가 서 있었다. 더 이상 연약하고 슬픔에 잠긴 모습이 아니었다. 작지만 강직한 어깨를 펴고 그 어떤 위압감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날카로운 눈매의 변호사가 함께였다. 강태식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강태식 씨 살인 및 살인 교사 업무상 횡령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강태식은 발악하듯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저 증거들은 전부 조작된 거라고. 바로 그때 오숙자 여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손에 쥔 아주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들어 보였다. 그날 법률사무소 복도에서 내게 물었지. 내가 뭘 아느냐고. 미친 늙은이의 망상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창고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 강태식 자신의 공황 상태에 빠진 분노의 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얼마나 아는 거야? 민호 형이 죽기 전에 전부 말했어. 그 바보 같은 인간 내가 막아야만 했다고. 그것은 그의 분노와 오만이 스스로 만들어낸 빼도 박도 못할 자백이었다. 강태식은 완전한 패배감에 휩싸인 얼굴로 오숙자를 그리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멍투성이가 된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연약하고 온화한 여인이 아니었다. 20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강태식의 몰락은 신속하고 떠들썩했다. 태성건설 강태식 회장 친형 살해 및 횡령 혐의로 구속 20년간 숨겨졌던 진실 아들의 손으로 밝혀져 피로 세운 범죄 제국의 붕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그가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잠시 들끓었지만 이내 또 다른 자극적인 뉴스에 묻혀갔다. 하지만 한 가족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강태식의 피 묻은 재산은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왔다. 어느 맑은 날 지훈과 오숙자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태성건설의 지분과 자산 처리에 관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훈의 물음에 오숙자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내 아버지가 원했을 길을 가야지.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들은 민호재단이라는 이름의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첫 사업은 20년 전 안산 현장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 김철민 씨의 유가족을 찾는 일이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찾은 그의 노모와 동생에게 지훈과 오숙자는 직접 찾아가 머리 숙여 사죄하고 평생을 바쳐도 모자랄 보상을 전달했다. 피로 얼룩졌던 돈은 그렇게 비로소 고통받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이며 정화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성북동 집 거실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다. 지훈과 어머니는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수십 년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무겁고 차가운 침묵은 사라지고 편안하고 따뜻한 정적이 그 자리를 채웠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어머니였다. 지훈아, 미안하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는 너무 무서웠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 사람은 태식이는 위험한 사람이었어. 내가 진실을 밝혔다면 어렸던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 게다. 내 아버지가 남긴 증거를 찾을 힘도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을 때였으니 기다려야만 했어. 네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내 아버지와 약속했거든. 지우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아니에요, 어머니. 죄송한 건 저예요. 20년 동안 어머니 혼자서 그 지옥을 견디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를 약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강한 분이셨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고통과 오해를 씻어내는 기쁨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들과 어머니는 비로소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겨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이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날이었다. 지은과 오숙자 여사, 그리고 이제는 제법 걸음이 느려진 늙은 개 미소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그들은 무덤 앞에 커다란 흰 국화 다발을 내려놓았다. 오숙자는 차가운 비석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편히 쉬세요. 우리 아들 지훈이가 당신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었어요. 당신의 이름을 지켜냈어요. 지훈은 말없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아버지의 정직하고 굳건했던 삶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그런 건축가로 살아가겠다고. 미소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무덤가에 편안히 엎드려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오랜 시간 지켜온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안도하는 듯 했다. 다시 몇 달이 지났다. 지훈은 자신의 건축 사무소에서 새로운 도면을 그리고 있었다. 화려한 마천루나 고급 빌라가 아니었다. 민호재단의 기금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지어질 작은 커뮤니티 센터의 설계도였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의 얼굴과 설계도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책상 밑에서는 미소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